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핵심 이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요.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약 7년간에 걸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1592년 임진왜란과 1597년 왜군의 재침으로 발생한 정유재란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통칭해서 임진왜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분로쿠 케이초의 역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만역의 역이라고 해요. 당시 일본의 상황은 토요토미가 전국을 통일한 연후에 자신에 대한 불만 세력을 아우르고 대륙 진출이라는 개인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선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조선에서도 외의 동양에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정사의 황윤길, 부사의 김성희를 삼아서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하게 돼요. 하지만 일본에 다녀온 두 사람의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달랐는데요. 황윤길은 토요토미가 안광이 빛나고 아주 야욕이 가득 찬 자로서 미국의 조선을 침공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한 반면에, 부사 김성일은 토요토미가 체구가 왜소하고 서목 즉 쥐새끼 눈을 가진 자로서 대규모 전쟁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 못 된다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어요. 함께 일본을 갔었던 서장관 허성이나 김성일을 수행했었던 호위무사 황진조차도 황윤길의 주장이 옳다라고 말했는데, 이 조정에서는 옥신각신 하다가 전쟁 준비에 때를 놓치게 됐던 것이죠. 한편 조선은 이 당시에 200여 년간 큰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군역제도가 극심하게 문란했어요. 대립제나 반군수포제가 성행했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국방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었어요. 마침내 일본은 정명가도 명나라를 정벌하러 갈 테니 니네 조선이 길을 빌려달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조선 침공을 감행하게 돼요. 고니씨가 이끄는 1대부터 하시바가 이끄는 9대에 이르기까지 육군의 일본 육군 정규 병력이 15만 8,700명이었었고요. 쿠키나 도토가 이끄는 수군이 9,000명, 그리고 비정규 전투 병력까지 합치면 무려 20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대군이었어요. 마침내 1592년 4월 13일에 고니시의 일대가 700여 척의 병선에 몸을 싣고 나타나게 돼요. 고니시가 이끄는 1군은 1대는 18,700명의 군사였어요. 고니시는 부산에 상륙하자마자 부산 진성을 함락시켜요. 첨사 정발이 분전했지만 600명의 군사로 왜군을 막기에는 너무나도 중과부적이었어요. 왜군은 곧바로 동래성으로 향하게 되는데, 동래 부사 송상현은 왜인들이 심상치 않은 동향을 느끼고 미리 이 왜군의 침공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도 이렇게 대규모의 정규군이 침공해 올 줄은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군사들부터 해서 부녀자 아이들까지 왜군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였지만 반나절도 안 돼서 성이 함락당하게 돼요. 한편 이 동래성을 구원하러 왔었던 이 경상좌병사 이각이라는 인물은 왜군의 군세를 보고 겁을 집어먹고 달아나기까지 했었어요. 2005년도 부산 도시철도 공사 중에 동래성 외곽에 있는 해자 유적이 발견되는데요. 이 해자라는 것은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 둘레에 파놓은 고랑을 얘기해요. 이곳에서 조선인 인골 20여 구가 발굴이 돼요. 머리에 총탄을 맞은, 그리고 이 목 부분에 여러 차례 칼을 맞은 이런 인골들이 발견이 됐어요. 부녀자부터 아이들까지요. 더군다나 이들의 치아를 조사한 결과 거의 반영양실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평화 시에는 관리들의 수탈을 받고 전쟁 시에는 외적들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간 우리 선조들의 참상을 엿볼 수 있었어요. 이 고니시의 부대는 동래성을 함락한 직후에 양산, 밀양, 청도, 대구 이런 중로를 택해서 나아가게 되고요. 고니시의 부대가 무사히 상륙한 소식을 듣고 가토우의 이대도 부산에 상륙해서 장기, 기장, 울산, 경주, 영천 등의 경상 좌도의 길을 택해서 역시 충주 방향으로 향하게 돼요. 조선에서는 적경 보고가 4일 후에나 이루어져요. 경상 자수사 박홍의 장계가 도착했던 것이에요. 부랴부랴 순변사의 이의를 그리고 신립으로 하여금 도순변사 그리고 좌의정 유성룡을 도채찰사로 삼아서 전시체제를 구축하게 돼요. 순변사 이일이 상주에 도착했을 때 군사 한 명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근 백성들을 어거지로 모아서 머릿수를 맞췄는데 800에서 90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왜군의 정규군을 상대할 수는 없었겠죠. 고니시의 급습에 단번에 무너져 버리고요. 이 일은 단신으로 탈출해서 충주에 신립이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신립의 부대에 합세하게 돼요. 이제 조선의 운명은 오로지 신립의 양 어깨에 달려 있었어요. 신립은 일찍이 북방 오랑캐 토벌에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인물이에요. 특히 니탕계의 한때는 이 여진족 수십 명의 무리 속에 단신으로 뛰어들어서 그들을 제압했었던 아주 무명을 크게 떨쳤던 인물이에요. 당대 조선의 최고 맹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립이 충주로 나아갈 때 조령이라는 곡에 이르게 되는데요. 종사관 김여물이 이 조령에 매복병을 설치하면 외의 대군도 능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간언했지만 신립은 이 얘기를 듣지 않아요. 자신의 기병이 조령에서는 활약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어요. 자신은 평원으로 나아가서 왜군과 일전을 벌이겠다고 고집을 부리게 되네요. 마침내 4월 28일 새벽에 고니시가 이끄는 일대는 신립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고니시는 좌군 우군으로 신립의 부대를 에워싸게 되고 자신이 친히 중군을 이끌고 나가게 됐던 것이죠. 왜군들에게 둘러싸인 신립은 적잖이 당황하게 돼요. 그래서 말을 몰고서 뛰쳐나왔지만 신립이 진을 친 곳이요 달천평해라고 해서 논밭이 원래 많았던 지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질척질척 거렸었는데 전날 밤에 비까지 많이 내리면서 완전히 진흙 뻘밭이 되어버린 것이죠. 말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평원이었기 때문에 엄폐물이 전혀 없었으니까 결국은 조총의 타겟이 되기에 아주 쉬웠던 곳이 됐던 것이죠. 이 신립의 군대가 이곳에서 괴멸당하면서 이 조선의 육군다운 육군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데요. 당시 신립이 이끌고 간 군대가 기록서마다 달라요. 8,000명에서 16,000명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략 10,000여 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의 군기가 아무리 허약하다 할지라도 그나마 신립이 이끌고 간 군사들은 조선의 정예군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여기서 완전히 괴멸당하면서 육지에서는 육군 중에서는 그 왜군을 상대할 대상들이 사라지게 됐던 것이죠. 신립의 전투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는데 한일 전쟁사의 최초의 정규 군끼리의 대결이었다라는 점, 또 하나 당대 양국의 최대 명장이었던 신립 대 고니시의 맞대결이었고요. 조선의 기병과 왜군의 보병, 조선의 활과 이 왜군의 조총의 대결이라 볼 수 있어요.
신립은 일찍이 조총에 대해서 견식을 한 바 있었었는데 이 조총을 보고 신립이 코웃음을 쳐요. 왜냐하면 조총은 한번 발사하면 장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총을 쏘고 장전하는 동안 나의 기병이 그냥 밟아버리면 끝난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왜군들은 자국의 내전을 통해서 조총의 운영법에 대해서 이미 깨우치고 있었어요. 1대가 이렇게 총을 쏘게 되면 그 뒤에 있던 2대가 다시 쏘고 3대, 4대 이렇게 쏠 동안 1대, 2대는 뒤로 돌아와서 다시 장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니까 마치 한 사람이 연속 사격을 하는 듯한 효과를 가질 수 있었다는 측면이죠. 이걸 간과한 신립이 평원에서 왜군과 마주쳤으니 당연히 전멸할 수밖에 없었겠죠. 신립은 이 전세가 기울은 것을 알고 강물에 몸을 던져서 죽게 되고 종사관 김여물도 이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어 순변사 이일은 또 탈출하는데 이 와중에 성공을 하게 되네요. 신립의 패배 소식은 조선 조정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어요. 이 선조는 부랴부랴 피난길을 떠나게 되어 한양을 방어하겠다는 백성들과의 약속을 뒤로 하고 야음을 틈타서 이 왕실과 이 고위 관리들이 이 파천을 하는 것이에요. 이 고니 씨의 군대는 이 탄금대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여주 양근을 거쳐서 한양으로 향하게 되고 갓도우의 군대도 죽산 용인을 거쳐서 역시 한양으로 향하게 되어 1592년 5월 2일에 고니 씨의 군대가 한양에 무혈 입성하다시피 해요. 전쟁이 난 지 20여일도 채 안 돼서 부산에서 한양까지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기병도 아니고 보병이잖아요. 걷거나 뛰어서 왔다는 얘기인데 거의 전투다운 전투를 벌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걸어서 뛰어서 왔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에요. 하지만 한양에 입성한 고니 씨는 적잖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한양에 들어와서 조선 국왕을 잡으면 이 전쟁을 단기간에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조선 국왕이 도망칠 줄은 자기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자국의 전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이 고니 씨는 막연하게 이 전쟁이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을 갖게 돼요. 하루 뒤인 5월 3일에는 갓도우의 군대까지 한양에 들어오게 되네요. 이 피난 중에 선조는 광해군에게 분조를 맡기게 돼요. 조정을 나눈다라는 뜻이죠. 광해군은 7개월간 분조 활동을 벌이게 되는데 선조가 이 전쟁 지역에서 멀어진 곳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한 데 반하여 광해군은 전쟁터로 뛰어들어서 민심을 어루만지고 의병들을 격려하는 이런 분조 활동을 벌이면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아주 높았어요. 이 조선 조정이 피난에 피난을 거듭하는 중에 한 가지 낭보가 들려왔는데 바로 조선 수군의 승전 소식이었어요. 이순신의 옥포해전이죠. 임진년에 이순신은 4차례 출진을 하게 되는데 1차 출동이 5월 초에 있었어요. 첫 해전이 옥포해전이에요. 옥포, 하포, 적진포 해전에서 적선 37척을 분파하고 아군의 피해는 경상자 1명에 불과했어요. 5월 말에서 6월 초에 2차 출진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천해전인데 여기서 그 유명한 구선, 거북선이 등장해요. 이 사천, 당포, 당항포, 율포해전에서 적선 72척을 침몰시키고 88명을 참액하는 그런 성과를 올려요. 아군의 전사자는 11명이었고요. 부상자는 26명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7월에는 3차 출진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한산도 대첩이에요. 세계 3대 해전사에 기록될 만한 아주 엄청난 전투였어요. 이순신은 이 한산도에서
이 수군으로서는 좀처럼 펼치기 어려운 진을 펼쳐요. 하객진이라는 것이죠. 육군들도 진을 펼치기가 어려운데 함선을 갖고서 진을 펼친다라는 것은 조선 수군들의 훈련량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전쟁이 되겠어요. 적선 층각선 7척, 대선 28척, 중선 17척, 소선 7척을 격파하는 성과를 올리고 적장 와키자카는 도망을 치게 돼요. 이후에 이순신은 부산포로 출진하게 되는데 이것이 4차 출진이에요. 부산포에 정박해 있던 함선 100여 척을 분파시켜요. 이 전쟁에서 이순신이 아끼던 녹도만호 정운이 전사하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해전에서 이순신이 연전연승을 벌이고 있었을 때 육군은 계속 밀려서 전쟁 발발한 지 2개월 만에 평양성이 함락당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 선조는 계속 북으로 도망쳐서 의주까지 도망을 치게 되는데 계속 이 조정 이 신하들에게 자기는 명으로 망명을 하겠다고 계속 징징거렸다고 해요. 이 군왕으로서 있을 수 없는 자세를 보였던 것이죠. 이 왜군들은 이순신에 의해서 보급 물자가 끊기게 되니까 적잖이 당황했고요. 결국은 조선의 최대 곡창지대라 할 수 있는 이 전라도 지역으로의 침입을 시도해요. 전라도로 침입하기 위해서는 전주 완산군 쪽에서 이 웅치 쪽으로 이렇게 접어드는 루트가 하나 있었어요. 곰티제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 금산 지역에서 배티제죠. 이런 이치라는 고개를 통해야지만 전주성에 당도할 수 있었었는데, 이 이치는 광주목사 권율과 동북 현감 황진이 지키고 있었어요. 1500명의 군사로 지키고 있었고요. 이곳으로 왜군의 주력군이 올 거라고 판단을 했죠. 그리고 이 웅치에는 김제군수 정담을 비롯한 이봉남, 변은정 등이 1선, 2선, 3선을 맡아서 지키고 있었는데 1000여 명의 군사로 이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군의 주력군이 웅치 쪽으로 나와요. 10,0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치에는 2000여 명의 왜군들이 침공을 하게 됐던 것이죠. 웅치 전투에서 1선, 2선, 3선이 무너지면서 김제 군수 정담은 이곳에서 전사하게 되어 그리고 이 왜군들이 전주성 근처까지 접근을 하게 돼요. 반면에 이치 전투에서는 이 권율과 황진이 유리한 지세를 이용해서 왜군을 격퇴시키게 되죠. 이 광주목사 권율은 훗날 행주 전투보다도 이치 전투가 훨씬 더 힘들었다라고 수례한 바 있어요. 하지만 전주성까지 도착했던 이 왜군들이 금산성에 의병들이 이렇게 출격했다는 얘기를 듣고 되돌아감으로써 결국은 웅치 전투와 이치 전투가 이렇게 승리로 기록되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했던 것이에요. 한편 명나라의 원군이 7월에 도달하게 되는데 조승은이 5,0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평양성 탈환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왜군을 너무 얕봤던 것이죠. 그래서 12월에는 이효성이가 원군다운 원군 4만 명을 이끌고 압록강을 넘게 됐던 것이에요. 금산 전투는 1, 2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1차의 고경명, 2차의 조혼과 영규가 분전을 했지만 모두 전사하게 되네요. 진주성 전투는 1, 2차로 나눠지는데요. 1592년 10월에 김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제1차 진주성 전투가 바로 진주대첩이에요. 임진왜란 3대첩으로 통하죠. 왜군이 3만 명 정도 됐고요. 우리 군사는 3,800명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거의 10배 이렇게 해당하는
군사를 갖고서 왜군의 침입을 막아내는 거예요.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싸우게 되는데, 마지막 날 밤에 김시민이 시체 속에 누워있던 왜군의 총격을 받고 쓰러지게 돼요. 그 후로 며칠 동안 김시민은 사경을 헤매다가 죽게 되고요. 그 다음날 오전에 왜군이 물러나게 되는데요. 마지막 이 전쟁 마무리를 곤양군수 이광학이 마무리했어요. 왜군의 피해가 만만치 않았었는데요. 지휘관급 장수들 300명이 전사하고요. 병사 1만여 명이 전사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진주 목사 김시민이란 이름은 몰랐고요. 이 진주 목사의 이런 모쿠소라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해요. 이렇게 1592년 임진년이요,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준 향후 7년간의 전쟁 동안 사상자가 100만 명에 달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농경지 70% 정도가 소실되어지는 그야말로 엄청난 대전쟁의 서막이 바로 이 1592년에 있었던 것인데, 서서히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다음은 임진왜란과 관련된 설명이다. 이를 시간순으로 기억본에 탄금대 전투로 4월 28일이죠. 니은번 군 첨사 정벌을 맨 처음에 일어난 거니까 니은이 제일 먼저겠죠. 그 다음에 조선수군이 옥포에서 쳤으니 5월이고 왜군이 평양을 점령한 거는 6월 13일이죠. 그러니까 니은, 기역, 디귿, 리을 2번이 정답이겠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